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구리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 저녁 늦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상을 찍기에 앞서 오늘 그 한올바이오 파마와 에이프릴바이오와 TED 질환, 갑상선 암병증 질환에 대한 차이점은 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영상을 찍게 될 텐데요. 물론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 주주입니다. 주주고 에이프릴바이오는 제 포트폴리오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와 에이프릴바이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한올바이오 파마 쪽에 조금 치우쳐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요. 에이프릴바이오가 그렇다 그래서 약이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질환별로 이제 타겟하는 그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들은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다 있고요. 완벽한 100%의 약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올바이오 파마도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에이프릴바이오도 좋은 점도 있는 대신 안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뭐 에이프릴바이오가 안 좋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뭐 네가 에이프릴바이오에 뭘 아냐. 사실 에이프릴바이오에 대한 TED 질환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 CD4L 저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적극적으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쉬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게 아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다 그래서 에이프릴바이오가 안 좋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좋다 안 좋다 얘기를 떠나서 한올바이오 파마의 약은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고 에이프릴바이오 약은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두 질환별의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댓글 질문을 통해서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에이프릴바이오가 과거 저평가됐던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TED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효성 있는 데이터가 점점 나오면서, 물론 임상 1사항이지만 유효성 있는 데이터들이 나와주기 시작함으로써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아서 이거랑 차이점이 뭘지, 경쟁력은 어떤 게 더 높을지 이 정도를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약이 서로 잘 되면 좋죠. 한올도 잘 되고 에이프릴바이오도 잘 되고 하면 좋겠지만 차이점을 분석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다들 아시겠죠? 네, 다들 성인이시고 사회적인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댓글을 먼저 좀 보면 청원참여님께서 슈퍼땡스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ETF들 얘기하면서 비중이 없는 것들도 많다 했는데 비중이 있는 것들도 많네요. 그렇군요. ABL바이오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고요. 가나다님께서 1402 물질의 중국 개발 및 판권은 어느 쪽에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한올이 갖고 있습니다. 1402 물질은 지금 이뮤노반트가 유럽과 미국 쪽 판매하는 거 말고는 중국, 일본, 아시아 국가는 한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 액티브에서도 나름 비중 있는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가나다님께서 또 중국 하버사와의 분쟁 내용이 무엇인지, 1402 중국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1402 중국 권리는 지금 한올에게 있습니다. 아직 길수출 안 했고요. 중국과의 하버사와의 분쟁 내용은 그 1401번 바토클리마 물질을 중국 하버사에서 적극적으로 임상을 개발을 하고 적응증 확장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중국 하버사에서 그거를 중증 근무력증만 3상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좀 미온스럽게 대응을 했고, 회사 측의 적극적인 물음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요구를 했지만 그런 협조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올 쪽에서 중국 하버사에 바토클리마 우리 거 내놔 하고 이제 요구를 한 거고요. 하버는 우리 계약 위반한 거 없어 안 줘 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 중재소에 들어가게 됐고요. 한올 측에서는 주장은 이제 하버 측이 적극적으로
질환에 대한 확장이나 임상 개발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하버 측은 우리는 잘못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중재 절차를 개시 중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내년을 목표로 마무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좀 길게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 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현우님께서 알파벳으로 영어로 돼 있으죠. 아무튼 한올 데이터를 공유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공개를 하면 이뮤노반트는 전략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 그랬는데 한올에서는 공개를 해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로 이해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상충이라고 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이뮤노반트에서는 아예 데이터를 다 공개하기 싫어할 테고 한올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런 사이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뮤노반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아닌 그 공시에 나올 법한 데이터 정도 부작용이 있었다 없었다 그 다음에 P밸류가 얼마였다 그 다음에 그 유효성이 검증이 됐다 안 됐다 뭐 이 정도만이라도 나와준다면 공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시 내용에 나오는 정도로만 혹시 이뮤노반트가 제공을 하게 된다면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경쟁사들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주 차에 어떻게 됐고 TED 감소, 안구 감소 정도가 몇 주 차에 얼마나 됐고 IgG가 몇 % 정도 감소가 됐는데 IgG 감소 정도랑 TED, 안구 갑상선 암병증의 안구 돌출 정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랑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장기 지속형 데이터로 그 약물을 투여 안 하고 나서 환자들이 얼마나 약효가 지속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세부적인 데이터들 그래서 뭐 IgG 감소도 얼마나 빠르게 됐고 TED 질환은 또 얼마나 빠르게 개선이 됐고 이런 것들의 데이터는 한올에게 주지 않아도 되지만 공시에 나올 법한 결과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이뮤노반트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12월 11일 인베스터 데이 때 뭐 TED 성공을 했다 안 했다 정도는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스러운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현우님 말씀대로 이해상충이 어느 정도는 되는 건 맞는데 그 데이터 공개의 깊이를 얼마나 공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원참여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영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프릴바이오 TED 일상 성공했다는데 이게 1차 치료제인가요? 1차 치료제로 효과가 좋다면 한올이 나쁜 건가요? 헷갈리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에이프릴바이오가 홈런왕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네요. 에이프릴바이오가 임상 결과가 좋다면 한올바이오 파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릴 거고요. 제이콜리님께서는 BLA 신청을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제조시설이 현재 한올의 대전공장을 활용하지 않고 기술수출한 회사에서 제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승인 신청 전에 기술수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조시설은 사실 그 위탁시설을 사용하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전 세계에 그런 바이오 회사들이 많거든요. CMO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CMO 기업들을 이용해서 제조를 하면 돼서 그렇게 제조 시설과 BLA 신청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되진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올은 IMVT와 후거드 3368님 한올은 이뮤노반트와 공동개발 또는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정증이 있을 경우 이러한 일정 변경이 계약상의 마일스톤 지급 또는 매출 인식 시점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일정 변경으로 마일스톤 실현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변경되고 한올은 한국거래소 공시 의무 계약을 다시 했을 때는 당연히 공시해야죠. 한국거래소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하죠. 계약을 다시 했으면. 만약에 뭐 마일스톤 실현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게 거의 계약 조건이 변경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공시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반면 단순히 발표 시점이 조정된 것만으로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가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공시를 하는 게 맞고요. 발표 시점이 조정된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발표 시점이 조정됐다 그래서 공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맞아요. 발표 시점이 조정된 건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데이터를 확인한 날, 데이터를 확보한 날로부터는 지체 없이 공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데이터 확보 자체가 늦어버리면 그거는 공시 의무가 아니죠. 데이터 확보가 늦습니다라는 공시를 할 필요는 없고요. 데이터 확보가 된다면 그날은 지체 없이 공시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확보를 안 했을 때는 지연된 거는 공시의 조건이 아니지만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그 말씀이죠. 예,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만약에 뭐 일정 변경으로 마일스톤이 실현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변경된 거. 일정이 지연되면 마일스톤도 당연히 지연되죠. 예, 일정이 지연되면 당연히 마일스톤도 지연되는 거고요. 조건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조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계약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공시 의무가 발생을 당연히 하는 건데 단순히 임상이 지연돼서 마일스톤 실현이 지연되는 거는 공시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발표 시점이 조정된 것만으로는 당연히 공시 의무가 아니다. 근데 발표 시점이라는 게 그런 거죠. 데이터를 확보를 했는데도 우리 늦게 발표할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시를 우리나라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열티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제이콜리님이 추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로열티는 사실 저는 엄민용 연구위원님이 15%라고 말씀하신 건 맞는데 이거는 비밀 유지 계약이라서 사실 정확한 숫자는 그 회사 측에서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 또는 11, 12%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 잡아서 저희가 긍정적인 회로만 돌려봤자 저희 생각이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에서 11%, 12%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님께서는 ABL 바이오 주주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상한가 가셨다고 또 슈퍼땡스를 후원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영상을 찍는데 참 주업도 있고 제 본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분석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영상에 뭘 말씀을 드릴지 고민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바쁘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기다려주고 계셔가지고 영차 힘내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또 저에게는 이런 것도 큰 힘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힘 잘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매번 이렇게 밤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낮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하겠는데 낮에는 제가 본업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최대한 시간을 짬내서 올리려고 하는데 항상 이 시간이네요. 예, 좀 불편하시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에이프릴바이오와 TED 질환의 차이점, 그 한올바이오파마와 에이프릴바이오의 약물과 TED 질환의 차이점을 좀 보게 될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오늘은 이 차이점만 보고 좀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의 차이점은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한올은 이제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릴바이오는 이제 임상 1비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1비상은 소규모의 환자군, TED를 앓고 있는 소규모의 환자군, 아주 소규모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거든요. 임상 1A상은 아마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투여를 했을 거고, 임상 1B상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투여를 했을 건데, 제가 이 환자군이 어떤 환자군으로 설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연하게 갑상선 암병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라면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이프릴바이오가 넘어야 할 산은 이제는 앞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임상 2상 뭐 이 A상은 안 갈 것 같아요.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이제 대규모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상 2상과 임상 3상 간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은 갑상선 암병증 환자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환자 모집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그래도 임상 2상, 임상 3상까지 하는 데는 적어도 한 3년 적어도 3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올 입장에서는 이제 삼상이 마무리 단계면 내년에 이제 BLA 신청을 하겠고요. 내후년 2027년에 신약 승인 승인을 받아서 이제 약물을 팔게 될 텐데, 그쯤이면 한올의 약물이 다 시장에 퍼져서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이게 임상 3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년이라는 거지, 결과 나오고 발표까지 한다면 신약 승인 신청까지 하려면, 승인까지 받으려면 6년 이상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올은 2년 후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가 한 4년 정도 난다는 얘기예요. 4년 정도 나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나중에 신약 승인을 받고 처방까지 받고 이 약이 한올 바이오 파마 약물까지 이기려면 데이터가 엄청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올 바이오 파마 약물은 어느 대형 제약사에 지금 그때쯤이면 라이센스 아웃이 돼 있을 거고요. M&A가 돼 있던 이뮤노반트가 아무튼 대형 제약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을 거고, 판매를 하고 있다면 자리를 잡고 있을 거고, 시장성이 충분할 거고, 그 시장성을 엎을 만한 데이터가 나와줘야만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신약으로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겠죠. 근데 이제 주가랑은 좀 다른 게, 주식은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 이제 주식 안 올라갑니다는 아닙니다. 임상, 2상, 3상 진행될수록 주식 가격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3상이 되면 될수록 상업화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이제 데이터를 봐야죠. 이게 성공한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고요. 이 약의 가치가 충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도 좋아야 되고, 데이터도 좋은데 나가서 잘 팔려야 돼요.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나가서 잘 안 팔리면 상업성이 없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회사를 만나서 약이 잘 팔려야 상업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제 1비상을 진행 중인가요? 완료됐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효능이 나오기 시작했다곤 해요. 그러면 이제 2상, 3상까지 가면서 대규모 임상도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환자들만의 차이점들이 또 있거든요. 부작용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상, 3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안 오릅니다, 이건 아닙니다. 주식 가격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에이프릴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이 TED 질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에이프릴 바이오의 그 사파 플랫폼이라고 하나요? 그런 플랫폼에 대한 가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 TED만으로 안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 한올과 에이프릴 바이오의 그 시점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TED 한 개만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TED 질환만으로 봤을 때는 한올보다는 많이 시간적으로 뒤처져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여 편의성입니다. 가장 그 TED라는 질환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IGF-1R 지금 유일하게 치료제로 허가받은 게 테페자잖아요. 테페자. 물론 지금 비리디안 약물이 같은 IGF-1R 타겟으로 해서 아마 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같은 IGF-1R 치료제입니다. 테페자도 그렇고 비리디안도 그렇고 같은 IGF-1R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인데, 지금 승인받은 건 테페자, 비리디안 약물은 지금 승인 신청 단계, 승인을 아직 허가는 못 받았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유일한 치료제는 테페자인데, 지금 이제 얘도 이제 IV 제형이잖아요.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도 IV 제형이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만 SC 제형입니다. 자, IV 제형과 SC 제형은 다 차이점 아시죠? IV 제형은 이제 병원 가서 1시간 반 동안 누워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고, SC 제형은 집에서 자가 투약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한테는 자가 투약 편의성이 왜 이렇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는 TED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조절이 되면 재발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환자분들도 있어요. 물론 나아지지 않은 환자들도 있지만, 아무튼 병원에 초기에 자주 방문을 해서, IV 제형이면 병원에 초기에 자주 방문을 해서 그 항체의 능력을 떨어뜨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주 가서 병원에 맞든지, 아니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몇 주 제형인지 모르겠는데 테페자는 3주 제형인가 그렇거든요. 3주에 한 번씩 시간 내서 병원 가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약물을 맞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랑,
집에서 자가로 뭐 10초, 20초 만에 꾹 눌러서 주사 놔버리는 거랑의 편의성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태폐자 같은 경우는 IV 제형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매주 빼서 병원에 가서 침대 없으면 좀 기다렸다가 침대에 누워서 이제 약물을 투여받고 그다음에 나와서 3주 뒤에 또 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자가 투약이 가능하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IV 제형이니까 병원 가서 맞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투약 편의성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좀 앞서 있다. 시기도 앞서 있고 투약 편의성도 앞서 있어서 사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일단은 에이프릴 바이오는 시계열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았어요. TED 하나만 보면. 제가 사파 플랫폼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시간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차이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이제 기전 차이입니다. 기전 차이.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FcRN이라는 FcRN 저해제라는 기전이고, 그 에이프릴 바이오는 CD4E와 CD4L을 차단하는 기전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FcRN 저해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항체들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고요. 이 FcRN이라는 얘가 항체랑 딱 붙으면 이 FcRN이라는 얘 때문에 항체가 계속 재활용돼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은 항체가 너무 많아서 문제고, 항체가 내 몸을 공격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항체를 줄여주는 게 가장 병의 근본적인 치료 원리거든요. 근데 이 FcRN 저해제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항체가 FcRN을 만나서 재활용되지 않도록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이 항체보다 먼저 FcRN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이 FcRN에 먼저 붙어버리면 항체가 FcRN에 붙어야 되는데,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이 이미 FcRN에 붙어있기 때문에 항체는 붙어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FcRN에 못 붙기 때문에 항체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없어지는 그런 작용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CD4E, CD4L 차단 기전은 이런 겁니다. 항체 자체를 아예 생성하는 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항체 생성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D4E, CD4L이 항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를 차단함으로써 항체를 못 만들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항체의 생성 경로가 얘만 있진 않다 이거죠. 얘만 있진 않다 이겁니다. 물론 어떤 특정 질환에서는 이 CD4E와 CD4L을 차단하면 어느 정도 항체 그 해당 자가면역 질환에 작용하는 그런 병의 원리들을 차단할 수 있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ED에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CD4E, CD4L을 차단한다고 해서 다른 항체들이 생성되는 경로가 다 차단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항체가 생성되는 경로가 5개다. 그 중에 하나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4개, 3개는 항체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뭔가의 항체 생성 경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임상하면 실패하고 하는 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인체의 신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 밝혀졌으면 약 다 만들죠. 다 만듭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 못 만들 약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임상에 실패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 몸에서 인체의 신비가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CD4E, CD4L을 차단을 해도 드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임상 1 비상은 소규모 환자, 아주 소수의 환자들, 아마 자릿수가 한 자릿수 환자일 거예요. 환자 수가. 그래서 환자 수가 엄청 소규모 환자 수로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고, 임상 2상, 3상을 갈수록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날 텐데, 그런 대규모 환자들을 진행을 할 때 모두가 이 CD4E, CD4L 기전만 딱 차단하면 TED는 다 치료된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당연히 성공이죠. 근데 어떤 일부 환자에서는 이 CD4E, CD4L만 차단한다고 해서 항체가 생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의 항체들이 생성이 돼서 TED 질환 환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FcRN 저해제는 이미 얘네들이 항체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항체의 경로가 5개면 그 5개 경로로 항체들이 다 만들어지면 이미 만들어진 항체들을 재활용하지 못하게 해서 항체 수를 줄여버리는, 그러니까 있는 항체를 없애버리는 건데,
CD4이 CD4에는 항체 자체가 생기기 전에부터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어떤 우리 몸 안에서의 작용으로 항체들이 만들어진다면 CD4이 CD4L의 작용은 FcRn 저해제보다는 약할 수 있다. 항체 감소 능력이 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에이프릴바이오랑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배수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싱크대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변기도 있고, 뭐 욕조도 있고, 되게 여러 개잖아요. 세면대도 있고. 근데 만약에 각각에서 사용한 물이 호스 하나로 통합돼서 하수구로 흘러간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호스가 4개가 있는데 4개의 호스에서 각각 흘러나온 물이 1개의 호스로 합쳐져서 하수구로 흘러간다 치면, FcRn 저해제는 이 마지막에 있는 그 통합된 하수구 1개, 라인 1개짜리에 대한 걸 차단하는 거고, CD4L은 그 4개 중에 어느 하나만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FcRn 저해제는 마지막에 있는 그 통합된 라인 하나를 딱 차단해서 물이 안 흐르게 하는 거고, CD4L은 윗라인, 윗단계, 그러니까 뭐 세면대에 있는 물을 안 흐르게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욕조에서도 흐를 수 있고, 변기에서도 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부엌, 주방에 있는 하수구에서 흐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다 막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차이도 좀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에이프릴바이오의 주가가 안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에이프릴바이오 TED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CD4L의 기전이 생각보다 차단이 잘 돼서 TED가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이런 기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투여 편의성 면에서도 아직 시장성이 다분하려면 SC제형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에이프릴바이오 그 룬드백이었나요? 예, 그 에보뮌인가? 예, 아무튼 에보뮌? 거기서 이제 SC제형으로도 변환할 거다라고도 말한 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는 SC제형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발언을 한 것 같고요. SC제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 해도 SC제형으로 일단 개발이 돼야 되고, 임상 2상 3상까지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상 2상 3상의 시기열도 길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다. 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니까 한올바이오 파마의 TED 바토클리맙과는 사실 비교를 한다면 시간에서나 투여 편의성에서나 기전 차이에서 아직까지는 열위다. 에이프릴바이오가. 근데 아직 비교 단계도 될 수가 없는 게, 얘는 아직 이제 임상 1상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긴 해요. 예. 임상 2상이나 지나고 나서 임상 3상 들어갈 때쯤 비교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쯤은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미 사업성을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에이프릴바이오가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온지는 봐야겠지만, 데이터가 한올바이오 파마보다 월등히 좋아야 이제 시장성, 상업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TED 질환이 요즘에 최근에 유일한 치료제 태폐자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기전에서 임상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경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뮤노반트도 데이터 공개를 나중에 한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예, 한올바이오 파마가 먼저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면 다른 경쟁사들에서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임상에 대한 설계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성공 확률을 더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늦게 공개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한올이 이제 조금 그때 단기성 그 M&A 이슈가 부재했다는 이유로 단기성 하락 이슈가 나온 이후에 조금 이제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버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사지도 않고 돈이 없어서 일단 못 사고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당연히 안 팔았고요. 예, 안 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지금 닉네임으로 남겨주신 분도 계시지만 점상은 아니죠. 2번 상한가를 갖고 지금 바이오주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하고요. 우리 주식 올라라 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이 회사 쓰레기네 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조금 오른다 그래서 이 회사 대단하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가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희는 3만원에 사서 5만원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딱 이 3만원 중반에서 4만원 초반 가격대의 주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사실 본인의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잘 갈지 안 갈지 불안은 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는 봐야겠고 질문 사항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댓글을 달아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현상이고 어떤 질문이든 제가 아는 범위 한도 내에서 모르면 공부라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지금 이 가격대에 사셨던 분들 본인의 투자 철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단타로 들어오셨는지 장기로 보고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제 유튜브는 제 투자 철학이 기본 5만원 보고 10만원 보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타신 주주분이라면 같이 열심히, 저 혼자만 운전할 수 없고, 여러분들과 함께 운전을 해서 5년과 10년 동안의 항해를 열심히 할 것이고요. 만약에 조금 다른 배를 타셨다, 단타다 하는 주주분들은, 열심히 차트 분석하셔서, 수급 분석하셔서, 매수매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매수매도 물량까지 저희가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3만원에 사서 5만원에 팔려고 하늘바이오 파마 주식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요즘 바이오주가 좀 인기가 많아서 신용 물량도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험 약관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의 대출로 인한 B2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바이오 파마는 사실 B2에서 단타로 나가셔서 수익이다 하시면 축하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5년, 10년 투자할 거기 때문에 B2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당장에 팍팍 올라갈 주식들은 테마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B2 하시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일단은, 하늘바이오 파마에 만약에 B2로 들어온 자금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멀리 보시고 빚을 좀 갚아나가시는 게, 그러니까 100만원 갚으면 하늘바이오 파마 100만원 덜 판다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늘바이오 파마가 100주다.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10만원을 빚을 갚았다. 그러면, 이제 100주 빚낸 것 중에 3주는 내 거네. 이런 마인드로 점점 빚을 갚아나갈수록 나는 나중에 하늘바이오 파마를 덜 판다는 생각으로 빚을 좀 갚아나가시는 게 나중에 장기 투자의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빚 내서 낸 수익률보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잠깐 30%, 50% 먹고 빠지는 것보다 빚 안 내고 10년간 투자했을 때 수익이 훨씬 클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아무튼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차라리 빚을 갚고 나중에 하늘바이오 파마를 덜 판다는 생각으로 빚을 갚아나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빚이 아니시라는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어떠신지 싶고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어차피 3만원에 사서 5만원에 팔 거 아니니까 꾸준히 사 모아 나갈 거니까 차라리 주가가 좀 떨어져 준다면 제가 돈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이 있을 때 주가가 좀 떨어져 준다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모아가는 그런 투자 철학으로 저는 유튜브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투자 철학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기 투자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뮤노반트는 마이너스 1.5%를 달리고 있는데 어제 바이오주가 좀 많이 올랐고 오늘도 조금 좋은 주식들은 좀 오르고 있는데 장 후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큰 급락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꽤 10몇 달러부터 17, 18달러 할 때가 있었는데 23달러까지 꽤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장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 보니까 그래도 12월 11일 주주총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로이반트 주주총회에 대한 기대감이 잠깐 말씀드리면 로이반트 주주총회에 대해서 지난번 실적 발표
업데이트 콜을 로이반트에서 진행을 할 때, 이제 내년이 회사의 대변혁의 시기다라고도 하면서 내부 직원들도 너무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발표까지 한 거 보아하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좀 읽혀지네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새로운 한올바이오파마 주주가 되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저와 같이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신다면, 같이 열심히 큰 항공모함이 될 때까지 이 배를 지켜나가면서 꾸준히 투자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잘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밤늦게 본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밤늦게 이렇게 영상을 찍는 데는 또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분들의 후원이 너무 큽니다. 잊지 않고 제가 꾸준히 영상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슈퍼땡스 보내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해서 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장난입니다. 아무튼 후원해 주신다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